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꼽는 분들이 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윤봉길 의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상해 훈커공원이죠. 훈커우 공원. 네. 정 작가님은요? 도시락이요. 제가 도시락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도시락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윤봉길 의사와 연관된 거 생각하면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내가 참 많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윤봉길 의사의 이름이 사실 봉길이 아닙니다. 그럼 우입니다. 우이? 예, 예. 원래 이름은 우이였고요. 이제 봉길이라는 이름은 이제 중국 망명 때부터 이제 쓰신 이름이고 어렸을 적 별명이었어요, 봉길이. 1929년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네. 이제 그쯤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의주로 가다가 일경한테 잡혀서 고초를 좀 겪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시면서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그 가명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썼던 어릴 적 썼던 별명을 이름으로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윤봉길 의사가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께서 그 마을에서 원래 굉장히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섬중의 섬이라는 굉장히 첩서산중 안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어릴 적부터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사서삼경을 일찍이 깨닫고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나는 일본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1919년 만세운동 직후에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야학을 설립하고 뭐 어떤 독서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월진회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일종의 동아리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조선인의 어떤 차별에 의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이때 결심을 하고 이제 만주를 망명하게 되죠. 근데 선생도 사실 살펴보면은 귀인이 한 명 있었어요. 1928년도였는데 이흥룡이라고 이분께서 사실 특수공작원 같은 분이에요. 대한독립군단의 특수공작원이었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지금 의열 어떤 투쟁 계열의 이런 어떤 활동들과 국제 정세를 가르쳐줘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러고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나름 거기서 활동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던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좀 이른 것 같아 할 수 있는데 이미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는 선생과 함께 나는 더 큰 세상으로 가서 더 큰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농촌 계몽운동가였죠. 19살 때 야학을 설립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을 개봉시키는 월진회, 그다음에 농민 독본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근데 이제 이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윤봉길 의사가 19살 때인데 들판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농부가 찾아와가지고 묘지 편말 여러 개를 들고 와서 이 중에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봉길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아버지 묘지가 어떤 건지 이 묘지 편말 자리를 다 표시해놓고 왔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버지 묘지조차 지금 못 찾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가 이 농촌을 개봉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개몽운동에 이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 농촌 계몽운동가에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변모하는 것도 새삼 좀 놀라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국제 정세도 잘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고향에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독립군단의 특파원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만주에서 있었던 지금 독립운동의 흐름, 아마 주로 임시정부와 의열단의 활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어떻게 싸웠었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정말 준비를 하고 있다, 독립전쟁을, 이런 거에 굉장히 고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제 충남에 있는 고향에 벗어났을 때 이 만주에 있는 본인을 찾아왔던 그 대한 독립군단이 있었던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모색하면서 지내세요. 근데 그러다가 또 사실 기간은 이렇게 뭐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사실 그 중간에 또 한 번 또 체포도 당하시고 네. 고초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독립운동에 전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 의열투쟁을 결심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네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제일 컸고요. 근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구심점이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이때의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살,
그럼 23살의 나이면은 그 학생 항일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그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 계몽 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농촌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학생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런 현실에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더 나이가 많은 형으로서 조금 뭐랄까 미안함도 느꼈을 것 같고 약간의 부채감도 느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당시 이제 윤봉길 의사 가족을 보면 여동생도 같이 살았고 집에 머슴도 있었어요. 땅도 있었고 살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중국행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쓴 글귀가 뭐냐면 장부출가 생불안.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예,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죠. 예. 그럼 중국 망명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나요? 처음에 이제 가는 도중에도 이제 선천에서 한번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만주에서는 대한독립군단 동지들과 함께 계속 독립 근거지를 모색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을 또 계몽하는 운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도 지역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세탁소하고 모직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에 이제 정착할 때 보통 지역을 이동할 때는 큰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너 독립운동하려고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할까봐 최대한 허름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대한독립군단의 그 독립군 동지들이 어떻게 하면 다 좀 돈을 빌려주고 좀 숙식을 제공해주고 했던 거죠. 근데 윤봉길 의사가 그게 마음이 빚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그걸 또 다 갚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그렇게 세탁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또 그곳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의 계몽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만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독립의 큰 뜻을 품고 중국에 왔단 말이죠. 그럼 본거지는 상해로 갔을 거잖아요. 그 네.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이제 상해에 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한인 애국단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해에 가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네. 좀 정착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갔던 곳이 이제 프랑스 조계지에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 선생의 숙소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또 이제 일을 하시죠.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또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독립운동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다가 조금씩 기회를 봅니다. 근데 이때도 여기서 또 노동자 친목회라든지 또 똑같이 계몽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그 마을 충남 고향에 있을 때 그 모습이 계속해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계몽하고 함께 그 어떻게 보면 의식을 깨우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본인에게 오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죠. 네. 한인 애국단의 첫 번째 의거였던 이봉창 의사의 동경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의거가 목적했던 바는 이루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근데 저는 실패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에 이 사건은 너무나 파급력이 컸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은 명분을 얻어서 상하이를 침공하기까지 됩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신문사에서 이거를 불행 부중이라고 기사가 나가는데 불행 부중? 말 그대로 불행이다. 아. 부중 명중하지 못해서 이걸 가지고 당시 일왕은 거의 신격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신격화돼 있는 존재에게 마치 종교로 따진다면 하나의 어떤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게 폭탄이 못 맞아서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상하이 침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사건이에요. 그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서 터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독립투쟁가들한테는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자극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인 애국당도 계속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때쯤 윤봉길 의사가 김우선님 찾아갑니다. 저도 이봉창 의사처럼 한인 애국단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싶다. 뭔가를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처음에는 김우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윤 의사의 뜻은 잘 알겠으나 일단 돌아가 계시게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네, 그랬던 뭐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때를 기다리게 되죠. 이 한인 애국단은 약간 어떤 색깔을 가진? 임시정부가 네. 정말 독립운동의 암흑기일 때
임시정부의 산하 계열사처럼 만들었던 무력투쟁단체, 음. 의열 계열의 어떤 단체, 또 하나의 임시정부 산하의 의열단 같은 조직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당시 그 한인 애국단에는 실제 기록엔 약 7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의 명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같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트에는 70명 정도가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대다수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진 무력투쟁 단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의거가 있고 나서 윤봉길 의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역사의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일제 기록에는 다 나옵니다. 한인 애국단 출신의 누군가가 또 무슨 의거를 했다. 이봉창, 윤봉길 이 의거가 이어져요. 윤봉길 의사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독립운동의 암흑기에 네. 이 임시정부 계열이 있었던 한인 애국단이 또다시 독립운동의 어떤 의지가 이어나가게 해주는 큰 구심점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뜻을 펼치려면 계획을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윤 의사가.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상해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이제 승전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일을 홍코공원에서 연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도시락하고 네. 물병을 지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소식에 김구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친 거죠. 이거다. 여기다 폭탄을 장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를 다시 콜백을 하신 거죠. 면접 보길 잘했네요 그때. 그러면 도시락통, 네. 그 수통 안에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봉창 의거일 때 폭탄의 네. 위력이 좀 작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대하던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하시고 김구 선생님이 김홍일이라는 분을 찾아가요. 이분이 이제 폭탄을 제조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이분께 다시 한번 당부하죠. 고성리에 폭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 실패에 되게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과 이제 수통으로 된 폭탄을 20여 차례 이상 실험을 거듭한 끝에 아주 성능 좋은 폭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폭탄 시험도 하고 연습도 했던 거예요? 연습도 했죠. 예. 김홍일 장군이라고 네. 더 많이 부릅니다. 김홍일 장군은 이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하지만 6.25 전쟁의 영웅으로도 불려요. 그러니까 6.25 전쟁의 뭐 3대 영웅, 5대 영웅 이렇게 꼭 부를 때 거기 꼭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을 지키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 또 국군의 날 이럴 때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또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에 한번 다뤄봐야 할 그때는 인물이네요. 꼭 또 언급되실 분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기간이 짧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이사가 이 지금 일왕의 생일과 상하이 승전 기념일을 지금 축하한다는 이 날짜를 알게 되고 나서 폭탄을 만든 데까지 기간이 엄청 짧았거든요.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달도 안 된 거죠. 아, 너무 이 한 짧은데. 달도 안 된 시간 동안에 그거를 바로 얘기해서 폭탄을 제조하고 연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로 여기 모든 걸 건 거죠. 그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속 리허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 김홍일 장군이 그때 이제 중국군에서 실제 활동했던 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군 장교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믿을 수 있는 조력자였던 거죠. 그럼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물통 하나, 도시락 도시락 하나. 네, 챙겨서. 그리고 손에는 일장기를 들고. 일장기를 들고 갔다라는 건 네. 일본인인 척을 그렇죠. 했다는 예. 거죠. 신분을 완전하게 숨겨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도시락통을 던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도시락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의거에 사용된 거는 수통폭탄이었어요. 그러면 여분의 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설이 여분의 도시락 폭탄이 자결용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락과 수통을 들고 올 수 있다고 했으니 다 폭탄으로 만들었던 건 두 개 다 던지려고 했는데 수통을 던지고 나서 바로 이제 제압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도시락 폭탄은 차마 던지지 못했던 그것이 그렇게 좀 이야기가 간 게 아닌가. 의거일 전날 백범 선생님이 이제 윤 의사님한테 이력서를 한 통 쓰라 그래요. 근데 거기 가족 사항에 뭐라고 적냐면 유족 사항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 의거가 있잖아요. 본인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가 이때 나오죠. 시계 사건이 이때 나옵니다.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제 시계는 6원짜리 시계니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 시계니까 제 시계와 바꾸시죠.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바꾸고 떠나가는데 또 이제 주머니에서 뭉태기 있는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뭐가 또 방해가 되냐고 하니까 이미 가는 그 비용으로 충분하다. 이거 많이 남는다 이 돈이. 이거 다 가져가시라고. 그걸 또 주니까 목이 맨 채로 김구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다시 만납시다 윤군. 그리고 이제 공원으로 가셔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순간 수통을 들고 19m 정도 됐거든요. 거리가 단상까지. 그러니까 3, 4m를 따다닥 뛰어가시면서 그 수통을 단상으로 정확하게 던지신 거죠. 그 일본 거물들이 모이는 행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윤봉길 의사가 단상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삼엄했을 거 아니에요. 삼엄했죠. 그래서 군인들 있는 그 저지선까지 뛰어나가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던진 게 이제 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제지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잡히고 도시락 폭탄을 사용하지 못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경비가 허술했던 거예요? 아니면 윤봉길 의사가 일본인 행세를 잘했던 거예요?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그 거사 당일부터 해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에 계속 일본인 양복을 입고 거기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동태를 파악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저쯤에서 내가 이게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고 계속 동태를 파악하고 주변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걸 하시다가 실제 당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던 검문이 조금 느슨했던 새벽에 일본인으로 신분을 어떻게 보면 양복을 입고 이제 일장기를 들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치밀했던 것 같고 처음부터 그런 핵심 인사가 모이는 단상 근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있던 곳에서 조금씩 이동하시다가 마지막에 뛰쳐나가시면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정말 인상 깊은 거는 그게 사실 던질 때 잘 던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던졌는데 단상 밑으로 떨어지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무대 위 단상의 딱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전화위복이 됐던 그런 큰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대로 단상에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정확히 떨어지고 그게 수통이었잖아요. 그 알루미늄이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다 파편이 되면서 쫙 이제 뿌려진 거죠. 피해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뭐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있고 그 중국 그 당시 신문을 보면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처참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거기서 다 얻었다. 거기서 정말 육군 대신까지 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거기서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핵심적인 뭐 상해 파견군 사령관, 뭐 주중 총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민족 침략의 원흉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한 순간에 원큐로 그냥 다 뭐 오른발이 잘리고 왼발이 잘리고 눈이 실명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파편에 의해서 결국 병원에 가지만 이송중에 사망하고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사망을 해요. 와, 폭탄이 불발됐으면 어땠어?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정말.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슈였냐면 그 당시 모든 호외와 이제 속보죠. 호외 속보와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신문 그리고 일본 신문에도 1, 2면에 이게 대서특필되면서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주춤했지만 결국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항일 의식으로 다시 불꽃이 지펴지면서 그런 말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인민 1억 인민이 못하는 것을 조선의 한 명의 청년이 해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국민당 장제스가 이 독립운동의 암흑기였던 그 시절에 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중연합작전과 어떤 한중연합의 어떤 독립전쟁들이 이때부터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주리호에서 그 다리를 절뚝이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 서명에 네. 그 서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시게마스 마모루. 바로 이 음. 사람이에요. 이게 윤봉길 의사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의족을 차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사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럼 폭탄을 투척하고 그 단상 주변 말고도 경찰이 많았을 거잖아요. 일본 군과 거기에 해병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만 한 2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았던 어떤 각국의 어떤 인사들부터 해서 민간인을 다 합하면 약 3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도시락 폭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한 말로 정말 꾸겨지듯이 구타를 당해서 질질 끌려갔다고까지 얘기를 그럼 해요. 바로 체포해서 바로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상해에 있던 그 헌병대에 끌려갔다가 10시간 동안 고문을 받고 치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병대 본부로 또 끌려가고 또 고문을 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끝까지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상해에서 군법 재판에 의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형무소로 홍코공원 바로 앞에 보면 길이 네. 하나 있는데 그 길 앞에 보면 지금도 이제 군부대로 쓰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윤봉길 의사 첫 번째로 잡혀가신 곳이에요. 상해 그 네. 헌병대 상해 파견문 그 자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홍구공원 가보셨죠? 네네. 그때 마음 어떠셨어요? 그 넓은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정컨대 학자들이 추정컨대 요 자리밖에 없다.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리순 공원인가? 리순 예, 동상 있던데 거기 네. 네,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많이 서성해 봤죠.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난 게 그 윤봉길 의사가 그 아들들한테 남긴 그 편지예요. 너희도 좀 피가 있고 뼈가 있으면 독립수사가 되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빈 무덤에 와서 술 한 잔 부어놓아. 이 편지가 저는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에 한인애국단 선서를 하고 음. 두 아들에게 보낸 그 유서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동포들에게 썼던 편지도 있어요.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근데 이제 상해에서 6개월 동안 고초를 겪으시거든요. 네. 근데 6개월 동안 왜 상해에다 일자가 윤봉길 의사를 잡아뒀냐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 한인 애국당의 대장 백범. 백범 김구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백범 선생님한테 걸린 현상금이 200억이었어요. 200원. 지금 또 네, 지금 돈 200억. 200억. 200억 원. 그러니까 이제 유인책으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조개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신이 많았어요. 여기서 윤봉길 의사를 사형하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국제 정세가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일본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내진 게 오사카였죠. 오사카인데 오사카 성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감이 되시는데 그걸 오사카 성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누가 만들었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가 막히게 네. 이어지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에 잡혀 계시다가 음. 이제 일제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이 윤봉길 의거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단이 구사단이었어요. 네. 그 의거 현장에서 구사단장도 죽고 그 다음에 상해 참변에 선봉에 섰던 사단이 구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오사카에서 구사단 본부가 있는 가나자와로 보내버리죠. 가나자와 그 형무소에서 결국 이제 총살로 순국을 하는데 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제 윤희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형당하고 나서 평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장이 뭐냐면 봉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그 묻은 위치가 그 공동묘지 관리소 앞에, 그러니까 쓰레기 이제 네. 처리장으로 가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32년부터 46년 이제 윤희사의 유해를 찾으러 갈 때까지 14년 동안 그곳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 거죠.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그 순국일만은 꼭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932년 12월 19일. 9일. 12월 19일이죠. 네.